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 참으로 기쁩니다. 잠시 일상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수천 년 전 전쟁터에서 피어난 지혜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혹시 병법 36개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36개 주랭랑이라는 말은 많이들 쓰시죠? 그런데 정작 36개가 무엇인지 그 안에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는지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부터 저와 함께 그 비밀의 문을 하나씩 열어보시겠습니다. 경법 36개는 중국 고대의 전략서입니다. 정확한 저자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남북조 시대부터 명나라와 청나라에 이르는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전략가들의 지혜가 쌓이고 다듬어져 오늘날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단순히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을 적어놓은 병서가 아닙니다. 인간의 심리를 꿰뚫고 상황의 흐름을 읽으며 최소의 힘으로 최대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삶의 지혜서입니다. 그렇게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동양의 경영자들과 정치가들, 그리고 삶의 지혜를 구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곁에 두고 읽어왔습니다. 36개는 크게 6개의 부로 나뉩니다. 아군이 압도적으로 유리할 때 쓰는 승전계, 적과 대등한 상황에서 주도권을 잡는 적전계, 상황이 불리할 때, 역전을 꾀하는 공전계, 아군이 불리할 때 쓰는 혼전계, 공격을 위한 병전계, 그리고 극도로 불리한 상황에서 쓰는 패전계가 그것입니다. 각각의 부에는 6가지 계책이 담겨 있어 모두 합하면 36가지의 전략이 완성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펼쳐볼 것은 그 첫 번째 부, 바로 승전계입니다. 한자로 승전계는 이길 승, 싸움 전, 꾀할 개 이렇게 씁니다. 글자 그대로 풀면 이기는 싸움에서 쓰는 계책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이기고 있는 상황이라면 굳이 계책이 필요할까요? 힘이 앞서고 수가 많고 자원이 풍부한데 무슨 전략이 더 필요하겠느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유리한 상황에서 방심한 자는 반드시 무너졌고 우세한 가운데서도 지혜를 잃지 않은 자만이 끝내 승리를 손에 넣었습니다. 승전계는 바로 그 진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압도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더 정교하게, 더 깊이 생각하는 자가 진정한 승자가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승전계의 6가지 계책을 하나씩 살펴볼 것입니다. 만천과해, 위위구조, 차도살인, 이일대로, 진화탁업, 성동격서. 이 6가지 이름들이 지금은 낯설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들을 다 듣고 나실 때면 여러분은 분명 이렇게 느끼실 것입니다. 아, 이건 전쟁터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삶의 이야기구나. 수천 년 전 장수들이 전장에서 터득한 이 지혜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삶의 크고 작은 순간들과 얼마나 닮아 있는지를 함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계책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계책입니다. 만천과해. 하늘을 속여 바다를 건너다.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매일 같은 길을 걸어 출근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눈에 잘 들어오지 않게 됩니다. 너무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익숙함은 편안함을 주지만 동시에 눈을 감게 만듭니다. 만천과해는 바로 이 인간의 본능적인 허점을 꿰뚫는 계책입니다. 만천과해를 한자로 풀어보면 속일만, 하늘 천, 건널 과, 바다 해. 하늘을 속여 바다를 건넌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하늘은 황제, 즉 최고 권력자를 상징합니다. 황제의 눈을 속여 드넓은 바다를 건넌다는 이 말 속에는 놀라운 전략적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비밀은 너무 드러내면 오히려 의심받고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면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계책의 유래가 된 이야기는 당나라 태종 이세민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태종은 고구려 원정을 결심하고 군대를 이끌고 바닷가까지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막상 드넓은 바다 앞에 서자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파도는 거칠었고 수만 명의 병사를 이끌고 그 바다를 건넌다는 것은 황제에게도 결코 쉬운 결단이 아니었습니다. 태종은 망설였고 그 망설임이 길어지면 원정 전체가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장수 서린기가 묘책을 냈습니다. 그는 황제를 바닷가의 어느 호화로운 저택으로 안내했습니다. 사방이 비단 장막으로 둘러싸인 그 넓은 방 안에서 태종은 신하들과 음식을 나누고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분위기는 평화로웠고 편안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어느 순간 태종은 묘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방 안에서 희미하게 파도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이상하게 여긴 태종이 장막을 걷자 그 앞에는 끝없이 펼쳐진 바다가 있었습니다. 저택이라고 생각했던 그곳은 사실 거대한 배였고 태종은 이미 바다 한가운데를 항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늘, 즉 황제의 눈을 속여 바다를 건넌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속임수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을 깊이 들여다보면 매우 중요한 통찰이 숨어 있습니다. 커링기는 황제의 두려움이 어디서 비롯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다 자체가 아니라 바다를 바라보는 의식이었습니다. 크고 낯선 것을 정면으로 마주할 때 인간은 본능적으로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것이 일상적인 것처럼 느껴질 때, 익숙한 환경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 때 인간은 두려움 없이 그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허링규는 황제가 두려움을 느끼기도 전에 이미 그 두려운 일을 절반쯤 끝내버린 것입니다. 만천과에는 단순히 남을 속이는 계책이 아닙니다. 이 계책의 진짜 핵심은 노출과 은폐의 역설입니다. 중요한 것은 숨기면 오히려 눈에 띄고 일상 속에 녹아들면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미 작전일수록 화려하게 감추려 하지 않고 평범한 일상의 옷을 입혀야 한다는 전략적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오늘 우리 삶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너무나 익숙한 것들에 얼마나 많은 것을 허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매일 만나는 사람에게는 경계심이 낮아지고 매일 반복되는 상황에서는 주의가 흐트러집니다. 반대로 우리가 어떤 일을 추진할 때 지나치게 특별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하면 오히려 주위의 경계와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때로는 조용히, 자연스럽게 익숙한 흐름 속에서 움직이는 것이 가장 강력한 전략이 됩니다. 또한 만천과에는 자기 자신의 두려움을 다스리는 방법으로도 읽힙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이 두렵습니까? 거창하게 준비하고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그 일을 일상의 작은 부분으로 만들어 버리십시오. 매일 조금씩 당연한 듯이 익숙한 흐름 속에 섞어 넣으십시오. 어느 날 문득 장막을 걷어보면 여러분은 이미 그 바다 한가운데를 항해하고 있을 것입니다. 두려움을 정면으로 이겨낸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자리 잡기도 전에 이미 절반을 건너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만천과엘가 우리에게 건네는 가장 따뜻한 지혜입니다. 두 번째 계책입니다. 위위 구조. 위나라를 포위하여 조나라를 구하다. 살아가다 보면 이런 상황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문제가 눈앞에 닥쳤는데 아무리 정면으로 부딪혀도 해결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더 세게 밀어붙일수록 오히려 더 단단히 막혀버리는 느낌. 그럴 때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힘이 부족한 것이 아닐까? 더 열심히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러나 위위 구조는 전혀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당신은 정말 맞는 곳을 치고 있습니까?
위 구조를 한자로 풀어보면 애워쌀 위, 나라 위, 구할 구, 조나라 조. 위나라를 포위하여 조나라를 구한다는 뜻입니다. 문제가 발생한 곳을 직접 공략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일으킨 근원을 공략함으로써 문제 자체를 해소한다는 전략입니다. 오늘날에도 흔히 쓰이는 표현인 우회 전략의 원형이 바로 이 계책입니다. 이 계책이 탄생한 이야기는 전국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기원전 350년경 위나라의 명장 방연이 이끄는 대군이 조나라의 수도 한단을 포위했습니다. 조나라는 급히 제나라의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제나라의 왕은 장수 전기와 군사 손빈을 보내 조나라를 구하도록 했습니다. 손빈은 바로 그 유명한 손자병법의 저자 손무의 후손으로 탁월한 전략적 두뇌를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전기 장군은 당연히 군대를 이끌고 곧장 한단으로 달려가 조나라를 구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손빈이 말렸습니다. 손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엉킨 실타래를 풀 때는 두 손으로 마구 잡아당겨서는 안 되고 싸움을 말릴 때는 그 싸움 속으로 직접 뛰어들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위나라의 주력 부대는 모두 한단으로 몰려가 있습니다. 위나라의 본토는 텅 비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위나라의 수도 대량으로 쳐들어간다면 방연의 군대는 한단 포위를 풀고 급히 본국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조나라를 구하게 됩니다. 전기 장군은 손빈의 말을 따랐습니다. 제나라 군대가 위나라 본토를 향해 진격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과연 방해는 한단 포위를 풀고 급히 군대를 돌려 본국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달려오는 방연의 군대를 제나라는 계릉이라는 지점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크게 무찔렀습니다. 한단은 구해졌고 위나라 군대는 대패했습니다. 싸우지 않고도 정면으로 부딪히지 않고도 전쟁의 흐름 전체를 바꿔버린 것입니다. 위위 구조의 핵심은 문제의 표면이 아니라 문제의 뿌리를 보는 눈입니다. 한단이 포위되어 있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손빈은 그 현상 너머를 봤습니다. 한단을 포위한 군대가 어디서 왔는가? 그 군대의 약점은 무엇인가? 그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들을 따라가자 답이 보였습니다. 위나라 군대의 약점은 본토가 비어 있다는 것이었고 그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바로 자신들의 수도였습니다. 이 지혜는 우리 일상의 수많은 장면에서 빛을 발합니다. 직장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그 갈등의 당사자와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이 늘 최선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 갈등이 왜 생겨났는지, 그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 거기서부터 해결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가족 간의 오해가 쌓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해 자체를 직접 파고들기보다 그 오해가 자라난 토양, 즉 서로 간의 소통 부재나 감정적 거리를 먼저 들여다보는 것이 진짜 해결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위위 구조는 힘의 낭비를 막는 계책이기도 합니다. 정면 충돌은 언제나 양쪽 모두를 소모시킵니다. 이긴다 해도 상처가 남고 지면 모든 것을 잃습니다. 그러나 핵심을 우회하여 상대가 스스로 물러나게 만드는 전략은 나의 힘을 아끼면서도 더 큰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진정한 지혜는 힘을 쓰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만드는 것입니다. 묘위 구조는 바로 그 가르침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지금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 잠시 멈추고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맞는 곳을 향해 가고 있는가? 혹시 한 단이 아니라 대량으로 가야 할 때는 아닌가? 라고 말입니다. 세 번째 계책입니다. 사도살인. 남의 칼로 적을 베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이런 상황을 마주합니다. 분명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직접 나서면 오히려 일이 복잡해질 것 같은 상황입니다.
내가 앞에 나서는 순간 관계가 틀어지거나 불필요한 적을 만들거나 소중한 자원을 낭비하게 될 것 같은 느낌. 그럴 때 차도살이는 조용히 이렇게 속삭입니다. 반드시 내 손으로 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차도살인을 한자로 풀어보면 빌릴 차, 칼, 도, 죽일, 살, 사람, 인. 남의 칼을 빌려 사람을 벤다는 뜻입니다. 내 힘을 직접 쓰지 않고 다른 사람이나 다른 상황의 힘을 빌려 목적을 달성하는 전략입니다. 이 계책은 흔히 음모나 술수로 오해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본질을 들여다보면 이것은 힘의 구조를 꿰뚫어 보는 고도의 전략적 사고입니다. 사도살인의 가장 유명한 역사적 사례는 삼국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때는 한나라 말기, 조조가 막 권력의 정점을 향해 달려가던 시절이었습니다. 조조의 진영에는 여포라는 천하무적의 맹장이 있었습니다. 여포는 용맹함에 있어서는 당대의 견줄자가 없었지만 의리가 없고 변덕스럽기로도 유명했습니다. 한때 자신을 거두어준 주인을 배신하고 또 다른 주인에게 붙었다가 다시 배신하는 일을 반복한 인물이었습니다. 당시 조조의 책사 왕유는 여포와 동탁 사이를 이간질하는 계략을 꾸몄습니다. 동탁은 당시 한나라 조정을 손아귀에 넣고 폭정을 일삼던 권신이었고 여포는 그 동탁의 수하였습니다. 왕유는 초선이라는 여인을 이용해 동탁과 여포 사이에 깊은 불신과 질투심을 심어놓았습니다. 자신의 칼 한 번 쓰지 않고 여포라는 천하의 맹장을 움직여 동탁을 제거하게 만든 것입니다. 남의 칼로 적을 벤 것입니다. 그러나 차도살인의 진수는 단순히 타인을 이용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이 계책의 더 깊은 차원은 상황 자체를 칼로 만드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는 사람이 아니라 시간을, 여론을, 제도를, 자연의 흐름을 칼로 삼은 뛰어난 전략가들이 있었습니다. 제갈량이 적벽대전에서 동남풍을 이용한 것도 차도살인의 한 형태입니다. 자연이라는 거대한 칼을 빌려 조조의 대군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이 계책을 오늘 우리 삶에 비추어 보면 매우 실용적인 지혜가 담겨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을 혼자 다 해내려는 사람은 반드시 지칩니다. 모든 문제를 내 손으로 직접 해결하려는 사람은 결국 가장 중요한 순간에 힘이 부족해집니다. 사도살인은 협력의 철학입니다. 내가 가진 힘과 타인이 가진 힘을 어떻게 결합하면 가장 효율적인 결과를 낼 수 있는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추진할 때 내가 직접 모든 설득을 담당하기보다 그 일에 영향력 있는 다른 사람의 지지를 먼저 얻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때가 있습니다. 어떤 변화를 이끌어내고 싶을 때 내가 직접 목소리를 높이기보다 그 변화를 자연스럽게 이끌어낼 수 있는 환경과 흐름을 만드는 것이 더 강력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차도살인의 현대적 해석입니다. 물론 이 계책에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남의 칼을 빌린다는 것이 타인을 속이거나 해치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차도살인은 서로의 이익이 맞닿는 지점에서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왕윤의 계략처럼 타인을 철저히 도구로 사용하는 방식은 결국 그 칼이 자신에게 돌아오는 결과를 낳습니다. 여포 역시 훗날 조조에게 처형당했고 왕윤도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힘을 아끼되 정직하게, 협력하되 진심으로, 칼을 빌리되 상대도 이롭게. 그것이 차도살인이 오늘 우리에게 건네는 가장 깊은 가르침입니다. 지금 당신 앞에 혼자 감당하기 벅찬 일이 있다면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주변에 어떤 힘이 있는가? 어떤 흐름이 내 편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가? 그 질문에 답을 찾는 순간 당신은 이미 차도살인의 지혜를 손에 쥔 것입니다. 네 번째 계책입니다. 이의대로.
편안히 쉬며 적의 피로를 기다리다.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미덕인 시대입니다. 누군가 앞서 나가면 불안해지고 잠시 멈추면 뒤처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더 빨리, 더 많이, 더 열심히를 자신에게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의대로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때로는 움직이지 않는 것이 가장 강력한 전략이라고 말입니다. 서두르지 않는 자가 끝내 이긴다고 말입니다. 이의대로를 한자로 풀어보면 써서 이길, 이, 편안할 일, 기다릴, 대, 수고로울, 로. 편안함으로써 수고로움을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내가 충분히 쉬고 힘을 비축하면서 상대가 스스로 지치고 소모되기를 기다리는 전략입니다. 이 계책의 핵심은 단순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철저히 준비된 상태로 상대의 피로가 극에 달하는 바로 그 순간을 포착하는 것입니다. 이 계책을 가장 완벽하게 구현한 역사적 인물로는 초안전쟁의 유방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항우와 유방이 천하를 두고 다투던 시절, 두 사람의 출발점은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달랐습니다. 항우는 초나라 명문 귀족 출신으로 천하장사라 불릴 만큼 강인한 체력과 뛰어난 무예를 갖춘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군대는 당대 최강이었고 그가 전장에 나서면 적들이 스스로 무너질 정도였습니다. 반면 유방은 농민 출신으로 무예도 병법도 항우에 비하면 한참 뒤처졌습니다. 그러나 유방에게는 항우가 갖지 못한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기다리는 능력이었습니다. 유방은 자신이 항우와 정면으로 맞붙어서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일찌감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싸우지 않았습니다. 더 정확히는 싸워야 할 때와 피해야 할 때를 누구보다 정확히 구분했습니다. 유방은 항우의 공격을 받으면 성 안으로 물러나 굳게 지켰습니다. 항우의 군대가 지치고 군량이 떨어지고 제후들의 민심이 이반되기를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항우는 화려한 전투마다 이겼지만 그 승리들이 쌓일수록 오히려 군대는 소모되었습니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항우의 군대는 지쳐갔고 보급은 끊겼으며 주변의 동맹들은 하나둘 유방의 편으로 돌아섰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인 해야 전투에서 유방의 군대는 사면초가에 빠진 항우를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그 유명한 사면초가의 노래가 울려 퍼지던 밤, 항우는 홀로 남겨진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토록 강했던 영웅이 오강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이유대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첫 번째 교훈은 에너지 관리의 중요성입니다. 처음부터 전력을 다해 질주하는 사람은 결승선 앞에서 쓰러집니다. 인생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장거리 마라톤입니다. 지금 당장 남들보다 뒤처져 보이더라도 자신의 에너지를 현명하게 아끼고 관리하는 사람이 결국 더 오래, 더 멀리 갑니다. 두 번째 교훈은 때를 아는 지혜입니다. 이의대로는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준비된 상태로 깨어있는 눈으로 결정적인 순간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유방은 기다리는 동안 절대 잠들지 않았습니다. 탄신이라는 뛰어난 장수를 등용하고 소아라는 행정가를 곁에 두어 내치를 다지고 장량의 지혜를 빌려 전략을 다듬었습니다. 겉으로는 물러서 있었지만 안으로는 끊임없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교훈은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의 힘입니다. 유방이 이일대로를 구사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항우와 정면으로 싸워 이길 수 없다. 그러나 나는 사람을 모으고 사람의 마음을 얻고 오래 버티는 데는 누구보다 강하다. 이 자기인식이 이의대로라는 전략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지금 당신이 어떤 경쟁이나 어려움 앞에서 초조함을 느끼고 있다면 잠시 이 계책을 떠올려 보십시오. 서두름이 늘 미덕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충분히 쉬고 힘을 비축하고 내면을 다지는 것이 때로는 가장 강력한 전진입니다.
상대가 지치기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이의대로가 꿈꾸는 진정한 승자의 모습입니다. 5번째 계책입니다. 진화탁업. 돌란 틈을 타 도둑질하다. 살아가다 보면 예상치 못한 변화가 찾아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안정적이던 상황이 갑자기 흔들리고 주변의 질서가 뒤바뀌며 모든 것이 불확실해지는 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런 순간이 오면 움츠러듭니다. 변화가 무섭고 혼란이 두렵고 섣불리 움직였다가 더 큰 손해를 볼까봐 조용히 기다립니다. 그런데 진화탁업은 전혀 다른 시각으로 그 순간을 바라봅니다. 혼란은 위기가 아니라 기회라고 말입니다. 진화탁업을 한자로 풀어보면 엿볼진, 불화, 빼앗을 타, 겁탈할 겁. 불이 난 틈을 엿보아 이익을 취한다는 뜻입니다. 남의 집에 불이 났을 때 도둑질을 한다는 이 말은 언뜻 들으면 매우 부도덕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 계책이 전하는 진짜 메시지는 타인의 불행을 착취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와 혼란의 순간에 깨어 있어라.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포착하라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진화탁업을 가장 탁월하게 구현한 사례 중 하나는 춘추시대 월나라 왕 구천의 이야기입니다. 구천은 오나라 왕 부차에게 참혹한 패배를 당하고 한때 오나라의 신하로 굴욕적인 나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구천은 그 굴욕의 시간 동안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쓸개를 방 안에 매달아 놓고 매일 그 쓴맛을 핥으며 복수의 의지를 다졌다는 와신상담의 주인공이 바로 구천입니다. 구천이 국력을 회복하고 때를 기다리는 동안 오나라에는 서서히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부차는 월나라를 완전히 제압했다는 자만심에 빠져 사치와 향락에 빠져들었습니다. 충신 오자서의 간언을 무시하고 월나라가 보낸 미녀 서시에 홀려 국정을 소홀히 했습니다. 오나라의 내부는 조금씩 골마가고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오나라는 중원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북쪽으로 원정을 떠났고 본토의 방어는 크게 약화되었습니다. 구천은 바로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오나라의 주력 군대가 북쪽으로 빠져나가고 내부의 기강이 무너지고 민심이 이반된 그 결정적인 틈을 타 구천은 군대를 일으켰습니다. 오나라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졌고 부차는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와신상담 끝에 찾아온 불의 순간을 정확히 포착한 구천의 진화탁업이었습니다. 진화탁업이 우리에게 전하는 첫 번째 가르침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흔들릴 때 사람들은 대부분 멈춥니다. 그러나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는 기존의 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가 세워집니다. 그 전환의 순간에 깨어있는 사람에게는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일들이 가능해집니다. 두려움 때문에 눈을 감는 순간 그 기회는 다른 사람의 손으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가르침은 준비된 자만이 기회를 잡는다는 것입니다. 진화탁업은 우연히 찾아온 불을 보고 즉흥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구천이 그 순간을 잡을 수 있었던 것은 굴욕의 세월 동안 단 한순간도 준비를 멈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만 기회로 보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그것은 그냥 혼란일 뿐입니다. 세 번째 가르침은 타이밍의 중요성입니다. 불이 났다고 해서 무조건 뛰어드는 것은 용기가 아니라 무모함입니다. 불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얼마나 번졌는지, 언제가 가장 적절한 개입의 순간인지를 냉정하게 판단하는 눈이 필요합니다. 부처는 오나라의 불이 충분히 번질 때까지, 즉 오나라가 스스로 회복할 수 없는 상태가 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성급함은 기회를 날려버리고 냉정한 판단은 기회를 현실로 만듭니다. 지금 당신의 삶에서 무언가 크게 흔들리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혹은 주변의 상황이 예상치 못하게 변화하고 있습니까?
그 변화 속에서 움츠러들기 전에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 혼란 속에서 내가 포착해야 할 새로운 가능성은 무엇인가? 내가 오랫동안 준비해온 것이 빛을 발할 수 있는 순간이 지금은 아닌가? 진화탁업은 혼란 앞에서 눈을 크게 뜨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흔들릴 때 깨어있는 자가 새로운 세상을 만듭니다. 여섯 번째 계책입니다. 성동격서. 동쪽에서 소리치고 서쪽을 치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상대의 시선을 의식합니다. 직장에서도 관계에서도 경쟁의 순간에도 상대가 나를 어떻게 보는지 내 의도를 눈치채지는 않는지를 신경 씁니다. 그런데 뒤집어 생각해 보면 상대도 똑같이 나를 읽으려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로 움직이지, 무엇을 원하는지, 다음 수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려 합니다. 성동격서는 바로 이 상호관찰의 게임에서 주도권을 잡는 계책입니다. 상대의 시선을 내가 원하는 곳으로 이끌고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조용히 손에 넣는 것입니다. 성동격서를 한자로 풀어보면 소리칠 성, 동쪽 동, 칠격, 서쪽 서. 동쪽에서 소리를 질러 적의 이목을 집중시킨 뒤 실제로는 서쪽을 공격한다는 뜻입니다. 허와 시를 교묘하게 뒤바꾸어 상대의 판단을 흐리고 방비가 허술해진 곳을 정확하게 파고드는 전략입니다. 이 계책은 힘의 우위가 있는 상황에서도 불필요한 소모를 줄이고 최소한의 힘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 사용됩니다. 성동격서의 역사적 사례 중 가장 드라마틱한 것은 한나라 건국의 1등 공신 한신의 이야기입니다. 한신은 유방의 장수로서 조나라 원정에 나섰을 때 정영이라는 험준한 지형에서 역사의 길이 남을 전투를 치렀습니다. 한신의 군대는 수적으로도 지형적으로도 크게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조나라 군대는 험준한 고개를 등지고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고 있었습니다. 한신은 야밤에 경기병 2,000명을 따로 뽑아 조나라 군영 근처의 산에 숨어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한나라의 붉은 깃발을 잔뜩 쥐어주며 명령했습니다. 내일 전투가 시작되어 조나라 군대가 군영을 비우고 나오면 즉시 그 군영으로 쳐들어가 한나라 깃발로 바꾸어 꽂으라고 말입니다. 그런 다음 한신은 주력 부대를 이끌고 강을 등진 채 진을 쳤습니다. 배수진이었습니다. 물을 등지고 싸우는 것은 병법의 상식을 완전히 거스르는 배치였습니다. 조나라 장수들은 이를 보고 비웃었습니다. 저토록 어리석은 장수가 이끄는 군대는 상대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날 전투가 시작되자 한신은 짐짓 패하는 척하며 물러섰습니다. 조나라 군대는 신이 나서 분영을 비우고 추격에 나섰습니다. 그 순간 산속에 숨어있던 2,000기병이 텅 빈 조나라 군영으로 쏜살같이 달려들어 한나라 깃발을 가득 꽂았습니다. 추격에 나섰던 조나라 군대가 뒤를 돌아보니 자신들의 군영에 적의 깃발이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배후가 뚫렸다는 공포감에 조나라 군대는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동쪽에서 소리치고 서쪽을 친 것입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앞에서 소리치고 뒤를 친 것이었습니다. 성동격서가 우리 삶에 건네는 첫 번째 통찰은 본질을 지키는 지혜입니다. 우리는 종종 상대가 원하는 것에 끌려다니며 정작 내가 지켜야 할 것을 잃어버립니다. 성동격서는 역으로 상대의 시선을 내가 원하는 곳으로 이끄는 전략입니다. 상대가 동쪽을 바라보는 동안 나는 서쪽에서 조용히 내 본질을 지키고 내가 원하는 것을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소음에 흔들리지 않고 본질에 집중하는 능력입니다. 두 번째 통찰은 허와 실을 구분하는 눈입니다. 성동격서를 당하지 않으려면 상대가 보여주는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꿰뚫어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요란한 것이 반드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조용한 곳에 진짜가 숨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시끄럽게 떠드는 말보다 말없이 행해지는 행동을 보십시오.
화려하게 드러난 것보다 조용히 숨겨진 것에 주목하십시오. 그 눈을 가진 사람은 성동격서에 속지 않습니다. 세 번째 통찰은 둔산과 집중의 원리입니다. 한신이 2,000명의 기병을 따로 숨겨두고 주력 부대로 정면을 흔들면서 결정적인 일격을 뒤에서 가한 것처럼 우리의 에너지와 자원도 때로는 분산과 집중을 동시에 운용해야 합니다. 모든 힘을 한 곳에만 쏟으면 허점이 생깁니다. 여러 방향에서 동시에 움직이되 진짜 힘은 가장 결정적인 한 곳에 집중하는 것. 그것이 성동격서가 가르치는 자원 운용의 지혜입니다. 동쪽의 소음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당신이 진짜 가야 할 곳은 서쪽일 수 있습니다. 세상의 시선이 한 곳에 몰릴 때 진짜 기회는 아무도 바라보지 않는 조용한 곳에서 피어납니다. 성동격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소음을 쫓고 있습니까? 아니면 본질을 향해 걷고 있습니까? 여기까지 함께 걸어오셨습니다. 승전계의 6가지 계책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이 긴 여정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을 조용히 되짚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만천과에는 익숙함이 만드는 방심을 역이용하는 지혜였습니다. 중요한 일일수록 요란하게 드러내지 말고 일상의 흐름 속에 자연스럽게 녹여내십시오. 두려운 일이 있다면 거창하게 준비하려 하지 말고 작은 것부터 일상 속에 조용히 심어두십시오. 어느 날 문득 장막을 걷어보면 이미 바다 한가운데를 항해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위위 구조는 문제의 표면이 아니라 뿌리를 보는 눈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풀리지 않는 문제 앞에서 더 세게 밀어붙이기 전에 잠시 멈추고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맞는 곳을 향해 가고 있는가? 때로는 문제를 정면으로 치는 것보다 그 문제가 스스로 물러나게 만드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훨씬 강력한 해결책이 됩니다. 세 번째 차도살이는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려는 우리에게 협력의 철학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내 힘만으로 해결하려는 집착을 내려놓고 주변의 힘과 흐름을 지혜롭게 활용하십시오. 단, 타인을 도구로 삼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이익이 맞닿는 지점에서 진심 어린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이 진정한 차도살인의 정신입니다. 네 번째 일대로는 서두르지 않는 자가 끝내 이긴다는 진리를 보여주었습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것만이 미덕이 아닙니다. 충분히 쉬고 힘을 비축하고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리는 것. 그 기다림은 나태함이 아니라 가장 깊은 차원의 전략입니다. 지금 지쳐 있다면 쉬는 것이 때로는 가장 강력한 전진임을 기억하십시오. 다섯 번째 진화 탁업은 변화와 혼란의 순간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세상이 흔들릴 때 움츠러드는 사람과 그 흔들림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포착하는 사람의 결말은 다릅니다. 준비된 자만이 불의 순간을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혼란 앞에서 눈을 감지 마십시오. 그 혼란 속에 당신의 새로운 시작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성동격서는 소음에 흔들리지 말고 본질을 향해 걸으라고 당부했습니다. 세상이 동쪽을 향해 떠들 때 진짜 기회는 아무도 바라보지 않는 서쪽에 있을 수 있습니다. 상대의 시선을 읽고 허와 실을 구분하고 내가 진짜 가야 할 곳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성동격서가 우리 삶에 건네는 가장 깊은 가르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승전계의 6개 책은 모두 하나의 큰 진실을 향해 있습니다. 압도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도 아니 바로 그럴 때일수록 더 깊은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방심은 강자를 무너뜨리고 지혜는 약자를 승자로 만듭니다. 수천 년 전 전장에서 피어난 이 6가지 계책이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작은 빛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관법 36개 시리즈는 오늘 승전계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다음에는 적과 대등한 상황에서 주도권을 잡는 적전계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평안한 나날 되시길 바랍니다.